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고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는 첫 번째 설명이에요. 예비고일. 벅차죠? 중3이 아니라 중3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굳이 중3이라는 호칭을 안 쓰고 예비고일이라는 이제 호칭을 사용하는 첫 번째 설명입니다. 다들 우리 다 뭐 대부분 재원생이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학원은 뭐 하는 학원이에요? 하는 일이 뭐야? 학원에 하는 일이 우리 학원이 하는 일이 뭐야? 유한아, 우리 학원이 하는 일이 뭐야? 애들 괴롭히는 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학원이 하는 일이 뭐야? 연우야, 우리 학원이 하는 일이 뭐야? 모르겠어?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우리 학원은 이제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대입을 하는 학원입니다. 그죠? 예. 대학 입시를 하는 학원이죠. 여러분들은 좀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 이제 소위 말하는 주력들은, 우리 학원을 다니는 이제 학생들의 주력들은 다 고등학생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막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막 이제 발을 들이고 있는 거고. 그렇죠? 다니지 오래된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이니까 여러분들이 고3이 되면 2024년이죠? 2024년이고 2024년 9월 달에 원서를 써요. 그렇죠? 대학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원서를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원서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 가만히 있으면 너 우리 대학 들어와 이렇게 뽑아가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원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뽑아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4년 9월 달에 원서를 쓰게 되고, 이 대학을 가면 이제 학번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2호 학번이 되는 거죠. 2025학년도에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안 생긴다면 2025학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대입을 하는 학원인데, 오래됐죠. 학원이 뭐 10년도 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관악구 동작구에서 이제 대학 입시를 1등을 하고 있는 학원이죠. 좀 프라이드를 가져도 돼요. 프라이드를 가져도 되고,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이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올해 지금 2021년도에 중학교 3학년 생활을 보내면서 학교에서 뭐 몇 등을 하느냐, 평균이 몇 점이냐, 이런 거를 선생님 잘 물어보지 않죠? 잘 물어보지 않아요. 선생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문제 없이 2025학년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안전하게 합격시키는 것이 선생님의 관심이죠. 올해의 점수가, 올해의 학교 성적이, 올해의 등수가 관심이 아니라. 알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인데 오늘도 이제 학교 안 간다고 아침 8시 50분부터 나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이제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거는 진심이에요. 대단한 거죠. 중3이 그렇게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꿈을 위해서 이제 주말에도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멋있는 일이야. 그렇지?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늦게까지 자면 몸이 편안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어영부영 좀 아침도 늦게 먹고 집에서 이것저것 전화기도 좀 만지다가 게임도 좀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휴식이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이제 여러분들 자의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혼자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 그렇죠? 혼자 공부하기 정말 좋은 시간, 주말. 그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사실 주말에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들의 욕심껏 가고 싶은 최상위권 대학을 간다라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어떤 단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잘못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목적한 바 꿈이 있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관문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날 공부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정말 별처럼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랑 선의의 경쟁을 멋있게 펼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가려면 주말에도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금부터 슬슬 들여나가는 거죠.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회의 그 주제는 뭐냐면, 대학 입시를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종일반 설명회 때도 선생님이 그 말 잠깐 했는데, 내가 이 시간에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걸 왜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걸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알아야겠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빨리 태어났으니까, 이제 인생이라는 걸 좀 더 살았으니까, 그 인생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꼭 좋은 대학을 가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좋은 대학을 가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인생의 경로 중에서 이제 대학이라는 걸 선택했다면, 그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뭐 특성화고나 이런 고등학교가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내가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과연 대학은 학생을 어떻게 뽑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거고, 기왕하는 노력, 똑같은 노력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대학은 학생을 어떻게 뽑는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걸로 올해 예비고일 학생들이 이제 첫 번째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대학 입시 조감도라고 써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 뽑아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돼. 내가 어떤 학생이고 당신 대학이 나를 뽑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 당신 대학,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서강대든 성대든 한대든 당신네들 대학이 나를 뽑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대학의 명예에 앞으로 내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는 확신을 대학한테 심어줘야 뽑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시를 이해해야 돼요. 입시를. 그래서 대학 입시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오늘은 뭐 자세하게는 안 합니다. 크게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대학 갈 때 또 바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은 바뀌겠지만 큰 방향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제목이 전형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전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한자인데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전형이라는 건 뽑는다라는 뜻이에요.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걸 전형이라 그래요. 전형은 크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수시하고 이제 정시가 있습니다. 이제 수시는 수능을 보기 전에, 그렇죠, 원서를 미리 접수를 해요. 그래서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건 고3 9월이에요. 고3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수시 원서를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해서 낼 수 있는데 몇 개 낼 수 있죠? 혹시 알아요? 6장 낼 수 있습니다. 6장. 예전에는 이게 무제한으로 낼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학생들은 대학 입시 원서를 수시만 막 20개씩 냈어. 20개 내는 건 아주 일반적이었어.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번잡스럽다, 학생들 입장에 너무 소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서 수시 원서의 장수를 제한한 거죠. 그렇죠? 6장. 고3 9월에 수시 원서는 6장을 쓸 수 있다. 자, 6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대학교를 6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한 대학에서 원서를 여러분들이 전형 방식이 다르거든요. 전형 방식이 대학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원서를 2장 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서울대는 불가능한데 연대는 2장 쓸 수 있어. 그러면 6장을 구성할 때 머릿속으로 구성해 보세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원서 6장을 어떻게 쓰고 싶어? 6장을 다 선택해야 돼. 그럼 서울대 1장 쓰고 싶지? 그지? 연대 2장, 고대 1장, 성대 1장, 포항공대 1장, 끝났네.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죠? 누구나 다 좋은 대학을 쓰고 싶겠지만 떨어질 게 뻔하면 쓰는 게 낭비지. 현실적으로 내가 붙을 수 있는 대학을 써야겠죠? 그래서 수시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수시 원서 6장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쭉 생각을 해 나가는 거죠. 원서는 고3 9월 달에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대학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는데, 고3 9월 달이 돼서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낼까? 이걸 고민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학생은 실패한 거예요. 입시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전형마다 요구하는 게 다를 거 아니야. 그렇지? A 전형에서 뭘 요구하고 B 전형에서는 뭘 요구하고 C 전형에서는 뭘 요구하는 게 다를 거잖아. 다 다른 전형 요소를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 다른데, 고3 9월 달에 원서 쓸 때가 돼서야
어느 전형을 써야 될까를 고민한다면 그 학생은 거꾸로 얘기하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자주 하는 말 중에 원서는 언제 쓰는 거다? 지금부터 쓰는 거다. 원서는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입을 알아야 돼. 부모님들이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부모님들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거고.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자, 수시원서 6장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어느 대학을 쓸 거냐. 자, 전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게 있지만 그 전형을 갖다가 다 뜯어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형 요소는 이렇게 4가지예요. 이렇게 4가지. 내신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라고 하는 전형 요소가 있고, 수능이라고 하는 전형 요소가 있고, 대학별 고사라는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이제 조합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섞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4가지를 어떻게 섞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입시가, 전형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는 내신만 들어가요. 어떤 데는 내신하고 비교과를 합쳐서 들어가고, 내신, 비교과, 수능이 들어가고, 아니면 내신, 비교과, 수능, 대학별 고사가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그 전형 요소를 여러분들이 다 잘하면 제일 좋아. 내신도 퍼펙트하고, 비교과도 기록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능도 다 1등급 받고, 논술이나 면접도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최고죠. 그렇죠? 근데 그런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체 수험생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의 어떤 장점이나 본인의 성향에 맞는 그러한 전형 요소를 특화시켜서 그 전형 요소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려면 각각의 전형 요소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랑 그 전형 요소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테스팅 해보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역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죠. 너는 이런 면이 약해. 이런 면을 보강하자.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시라는 전형은 이렇게 4가지 전형 요소를 이렇게 비율별로 이렇게 섞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대학 입시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수시는 6장의 찬스가 있고 여러 가지 전형이 있다. 알겠죠? 뭐 서울대 수시, 뭐 연대 수시, 고대 수시, 뭐 대학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시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거에 반면에 이제 정시는 그 딱 하나만, 뭐 일부 대학은 약간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일부 학과는 또 약간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95% 이상의 대학은 정시는 오로지 뭐만 봐요? 수능만 보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선생님 설명만 놓고 보면 수시로 가는 게 쉽니? 정시로 가는 게 쉽니? 정시로 가는 게 쉬워 보이지. 왜냐면 이건 여러 가지를 보고 이거 딱 하나만 보니까. 그지? 다 때려치고 그냥 수능 올인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재학생들한테는 이 수시라는 거는 어찌 보면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왜 그러냐 하면 그 대학 입시에 이게 참가하는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에 참가하는 수험생들이 대충 몇 명쯤 될 것 같아? 한 해, 여러분 그 며칠 전에 고3 학생들 모의고사 봤거든요. 몇 명 봤을까요? 대략. 전혀 감이 안 잡혀? 요번 수능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굉장히 큰 시험인데 평가원 모의고사에 참가한 학생이 48만 몇천 명이에요. 48만 몇천 명. 그런데 이제 실제 수능을 보게 되면 이 모의고사에 참가했던 48만 명에다가 좀 더 늘어. 그래서 그 50만 명대 초반 정도가 이제 경쟁을 하거든요. 50만 명. 대략 50만. 근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자, 지금 중3 학생들한테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저기 서울, 경기를 넘어서 저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어디 대학 가고 싶어? 당당하게 얘기해보자. 평균아, 어느 대학 가고 싶어? 괜찮아. 꿈은 아름다운 거니까. 없어? 너 그럼 학원 그만 다녀야 돼.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라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답안지는 서울대 있죠? 마음속에? 그쵸? 있죠. 연대 있죠? 고대? 그렇죠? 여기 있죠. 여러분들도 뭐 16년 살아오는 동안 그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대, 고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서강대는 좋은 대학이라는 걸 아는데 꼭 서강대를 가야겠다 이런 학생은 잘 없더라고. 뭐 성대, 좋은 대학이죠. 그렇죠? 한양대도 좋은 대학이고.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뭐 중앙대도 좋은 대학이고. 그렇죠? 경희대 들어봤어요? 외국어대, 시립대, 여학생들은 이화여대.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경희대. 그렇죠? 그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 건국대 가고 싶어요, 동국대 가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도 잘 없어. 잘 없어요. 대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대학 안에 다 있지. 맞지? 그 외에 또 좀 특별한 대학이 있다면 무슨 포항공대도 있을 거고 카이스트도 있을 거고 다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대는 지방대도 높아요, 굉장히. 이런 대학 다 합쳐서 대략 20개라고 합시다. 넓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학이 넓게 잡아서 20개라고 합시다. 20개도 굉장히 많이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대학에서 학생을 한 해 몇 명쯤 뽑을까요? 평균 내면, 그러니까 큰 대학은 서울대가 이제 3,000명 좀 안 되고요. 예체능 이런 거 빼고 연대고대 한 대 같은 이제 큰 대학들은 3,000명이 넘어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은 다 2,000명이 안 되거나 2,000명 근처거나 1,000명대거나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카이스트 같은 대학은 1,000명이 안 되고요. 포항공대는 300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 한 대학당 대략 2,000명에서 2,500명 정도를 선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학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좋은 대학을 약 20개라고 잡고 한 대학당 대략 2,5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의 전체 정원은 몇 명? 5만 명. 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험을 50만이 봐요. 여러분들 같은 그 학생들이 다 모여서 50만 명이 시험을 보는 거야. 그 중에 좀 넓게 잡아서 이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은 이제 5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넓게 잡아도 10%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중3 때, 고1 때, 고2 때, 고3 때 쭉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지라는 꿈이 있었어. 그런데 막상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해봤더니 거기에 실패를 했어. 그럼 에이씨,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가나 보다 하고 그 대학을 다니느냐? 아니죠. 큰 꿈을 꿨던 학생들일수록 욕심이 많고요. 에너지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대거 재수를 하는 거예요. 재수를 일단 시작하게 되면 재수생은 보통 10만 명에서 15만 명 사이예요. 이 50만 명 중에서 재수생이 10만 명이 넘어. 근데 걔네들은 다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아니면 갔는데 갈 수 있는 대학이 간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는 애들이에요. 이해가 좀 뭔 얘기인지. 그런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야? 수능시장, 정시시장인 거야. 왜냐하면 수시는 내신이나 비교과라는 건 이건 기록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얻은 기록이잖아. 그 기록을 갖고 수시를 도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실패를 했지. 그래서 재수를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기록을 갖고 또 도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겠죠. 그렇죠? 기록이 똑같으니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기록은. 기록된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재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정시시장, 수능시장으로 몰리는 거죠. 여기는 재수생들의 각축장이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생각해봐요. 똑같은 수능 공부를 여러분들이 고3 때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고3 때 수능 공부를 학교에서 중간고사 공부, 기말고사 공부, 수행평가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체육시간도 있고 다 하면서 그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랑 재수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내신에 대한, 중간기말에 대한,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이 1년 동안 수능 공부만 하는 학생들, 재수생이죠? 그런 학생들이랑 고3이랑 수능을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할까요?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한 번 더 하는 건데, 그죠? 한 번 더 하는 거에다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얼핏 보면 수능 하나만 갖고 가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의대를 가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수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수능이 이따 설명하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2과목, 한국사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수능 그렇게 보잖아요. 그럼 의대를 가고 싶다. 만약에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서울권에 있는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럼 수능을 1등급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개 안쪽으로 틀려야 돼. 틀리는 개수가. 아시겠죠, 원장이? 4개 틀리면 경기도로 가. 의대도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서울대 의대나 연대 의대나 이런 데를 수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3개가 아니라 다 맞느냐, 1개 틀리냐 이런 문제야. 1개를 틀렸냐, 2개를 틀렸냐 여기서 결정나는 거야.
굉장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지금 중3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입시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은 무조건 뭘로 가야 된다? 수시로 가야 된다. 수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정말 다행히 우리가 대부분 관악구 동작구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다행히 지금의 대입 제도는 관악구 동작구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어. 이것도 역시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뭐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능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모든 고등학교 출신들이 좋은 대학을 골고루 많이 보내야 된다라는 이런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교육 그 정책의 방향이 있고요. 하나는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똑똑한 애로 다 채워. 그래서 후자의 입장은 소위 말하는 그 서초광남권 고등학교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특목고 자사고 있죠. 이제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뽑을 수 있는 제도가 이제 후자의 입장인 거고, 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전자의 입장,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가능하면 골고루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평등한 대학 입학권을 부여하자라는 입장이 지금 정부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가능하면 여러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형을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전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택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냐면, 어떤 고등학교야? 가까운 고등학교? 여러분,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모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고등학교란 여러분이 대학을 갈 때에 여러분들한테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죠. 맞죠? 전략적인 선택이니까. 이해가시죠? 뭔 얘기인지? 그런데 다행히 지금의 입시 제도는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여러분 입시에서 굉장히 유리한 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동네에 산다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알겠죠?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는 우리 학원 컨설팅 팀에 있는 우리 실장님들이 다 도움을 주실 거예요. 상담에서 너는 어디 써라, 어디 써라. 왜 그런지 충분히 설명해 주실 거고. 학생들마다 다 조건이 다르니까. 알겠죠? 어쨌든 우리는 요는 자, 전형을 바라보는 입장. 자, 수시 원서는 6장을 쓸 수 있고 정시 원서는 이제 3장을 쓸 수 있는데, 수시가 끝난 다음에 정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는 지원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에 입시를 출발할 때 우리의 목표는 어디로 대학을 가자? 수시에서 대학을 가자. 수시에서 대학을 가는 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정시에서 가는 것보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시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수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돼. 알겠죠? 뭔 얘기인지. 대학 입시는 이제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시를 이제 준비한다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수시 원서 6장이 있는데 6장. 수시 원서 6장을 갖다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됐는데 이 수시가 대학마다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이 몇 개 안 돼. 그런 학생이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은 각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전형들을 다 쓸 수 있어. 그럼 누가 합격 확률이 높아질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합격 확률이 높아지죠. 그 중에 고르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서를 쓸 수 있는 가능한 전형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학 어떻게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는, 그전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학 어떻게 가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는 걸 가면 가는 거지.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지. 수학을 잘해야지. 그렇죠?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이 있는데 내가 그 전형에 원서를 내려면 그 전형 요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오늘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뭐다? 읽어봐. 가능 전형을 확보하는 거다. 내가 지원 가능한 전형을, 각 대학에 여러 가지 전형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입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한 명 한 명의 성적과 성향과 현재 진도가 어디고 수준이 어디고, 이 아이의 중학교 내신이 대략 어느 정도고, 이 아이가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걸 딱 보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면 선생님 머릿속에 항상 무슨 생각을, 얘는 이런 전형 되겠네. 얘는 이런 전형이 좀 힘들겠네. 얘는 이런 전형으로 가겠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컨설팅 선생님의 이제 그 직업은 입시 컨설팅 하는 게 선생님 직업인데 입시 컨설팅을 하려면 여러분들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봐야 돼. 그래서 얘는 성격이 공부는 좀 못하지만 너무 좀 대인관계도 좋고 친구들한테 잘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는 거고 얘는 굉장히 그런 그 수학적 사고력이나 과학적 사고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국어 영어는 젬병이고 책 읽는 거 정말 싫어하고 이런 애들도 있는 거고 얘는 공부는 잘하지만 너무 이기적이라 다른 아이들한테 인기가 없고 뭔 말인지 알겠죠? 얘는 객관식 문제는 잘 풀지만 얘는 긴 글을 쓰는 거에는 굉장히 약하고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전형이 뭔가를 또 거꾸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부족해서 어떤 전형을 할 수 없다면 그 전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능력을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가를 여러분한테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봐야 되잖아.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상담을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줘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 나와서 공부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 시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한다는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형은 뭐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가능 전형을 확보하는 거다. 됐죠? 원서 쓸 수 있는 전형을 많이 늘리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시에 이런 그 4가지 전형도가 있다 그랬어요. 내신이 있고 비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있고 대학별고사가 있다. 자, 내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뭐냐 하면 자, 중학교 때는 평균 몇 점, 그 다음에 전교 몇 등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A냐 B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지표들인데 고등학교 내신은 철저하게 단위수라는 개념하고 등급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2가지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단위수와 등급. 자, 단위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시간표상에 그 과목이 몇 시간 들었냐 이게 단위수야. 여러분들 지금 중3 때도 여러분 국어 몇 시간이에요? 학교에서 일주일에 4시간이죠 보통. 영어는 보통 4시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여기 써 있잖아요. 국어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있지만 국어는 대부분 4단위예요. 영어도 4단위, 수학도 4단위. 그 다음에 통합과학은 3단위. 그 다음에 사회는 3단위. 한국사는 3단위. 이게 고1 내신이야. 그럼 합치면 몇 단위야? 4, 3, 12, 3, 21단위지. 그렇죠? 그러면 21단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어가 4단위인데 얘를 1등급을 받았어요. 영어가 4단위인데 얘는 뭐 2등급을 받았어. 수학이 4단위인데 얘는 뭐 얘도 1등급을 받았어. 과학은 3단위인데 얘는 2등급을 받았어. 사회는 뭐 3단위인데 얘는 3등급을 받았어. 국사는 얘도 3단위인데 얘는 2등급을 받았어. 뭐 이런 아이가 있다. 그럼 이제 이 아이의 등급 계산은 어떻게, 평균 등급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곱하는 거예요.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1, 3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3, 그 다음에 3 곱하기 2. 자, 그러면 이제 4고요, 8이고요, 4고요, 3이 6이고, 9고, 3이 6이잖아요. 그래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16이고, 20이고, 31이고, 37이네요. 그렇죠? 이게 단위수에다 등급을 곱한 거의 총합이죠. 이 37을 아까 총 몇 단위였어? 21단위였지. 21을 나누는 거야. 21을 나누면 1이 들어가고 21. 16이죠? 얼마가 들어가요? 2, 8, 7이 들어가네요. 7이 14, 7이 144.7이네요. 그러면 1, 3이고요. 그렇죠? 대략 5 정도 들어가겠네요. 5가 안 들어가요. 4 정도, 4, 2, 8, 5, 20. 5가 들어가는구나. 6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이 아이는 자, 1학기에 만약에 이런 그 단위수로 내신을 봤다 그러면 이 아이의 평균 등급 얼마가 되는 거야? 1.76 등급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국영수가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단위수가 중요해요. 단위수가.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나 과학, 사회, 국사나 사실 1단위 차이밖에 안 나잖아. 고1 내신 다 중요해. 뭔 말인지 알겠지? 단위수로 계산하는 게 단위수로. 그래서 뭐 이게 평균이 몇 점이다. 국어가 뭐 96점이고 영어가 몇 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90점을 맞아도 3등급일 수 있고요. 문제가 쉬우면. 맞죠? 어떤 과목은 70점을 맞아도 1등급일 수 있어요. 문제가 어려우면. 알겠지? 그래서 이 아이가 몇 등급을 맞느냐가 중요한데 1등급은 그 학교 정원의 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가 200명이다. 그럼 1등급이 몇 명인 거야? 8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다 8등 안에 들면 돼. 국어도 200명인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국어도 8등 안에 들고 영어도 8등 안에 들고 수학도 8등 안에 들고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8등 안에 들면 걔는 평균 등급이 뭐가 나오는 거야? 1.0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1.0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있어요. 그런 학생. 없을 것 같지. 여러분 그 6충 학원문 딱 들어오면 그 화분 있죠? 그렇죠? 화분에 거기 보면 뭐 어디 학교 막 써있지. 본 적 있지? 그죠? 그 우리 졸업생이잖아요. 그렇죠? 요 가까운 데 있는 그 M여고 나온 그 학생인데 그 졸업생인데 그 학생이 정말 이 관악구에 있는 이과에서는 정말 나오기 어려운 등급을 맞은 애거든. 걔가 1.12였어. 1.12. 그러니까 1.12면 거의 뭐 그 학교에서 보통 1.3 안에 들면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1.76이라는 이 등급도 상당히 좋은. 그래서 지금 이게 한 학기거든요. 근데 이런 평균 등급을 몇 번을 맞는 거냐 하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총 몇 학기? 5학기. 5학기의 등급을 딱 평균을 내보면 그 아이가 평균 등급이 얼마다? 알겠죠? 요걸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갖고. 됐죠? 그래서 5학기를 평균을 했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1점대를 맞았다. 1점대 등급을 맞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이대 요 안에는 거의 합격이다라는 뜻이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만큼 1점대를 맞기 어려운 거야. 얘가 뭔 얘기인지? 그만큼 맞기 어려운 거야. 그리고 고1 내신은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우리 학원에서 뭐 국어도 지금 배우고 있잖아. 영어도 배우고 있고 수학도 배우고 있고 어떻게든 내년에 실수가 안 생기도록 막 가르치겠지.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런 데서 생겨요. 과학이나 사회나 국사. 이런 불이의 과목에서 갑자기 3등급이 뜨고 4등급이 뜨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영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과목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됐지? 이게 내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5학기. 지금 이제 1학년에 그 6가지의 내신 과목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 건데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추가가 돼요. 기술 과정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제2외국어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저쪽에 있는 어떤 요거는 물리를 1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그런 학교면 가능하면 가면 안 돼. 가능하면 선택하면 안 돼. 그게 좀 표준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근데 생각해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그 학교는 1학년 때 물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문과를 갈 학생이야. 근데 문과를 갈 학생이 물리를 선행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데 그 학교에는 이제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위에 한 20% 정도의 아이들은 물리원을 선행하고 오거든. 그렇겠지? 그러면 물리원을 여러분들 과학을 배워봤지만 물리라는 과목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과목을 한 바퀴 두 바퀴 선행을 하고 온 학생과 아예 안 하고 온 학생이 중간고사를 같이 봤을 때 선행을 안 한 애가 1등급, 2등급을 받을 확률이 있나요? 없죠.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른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대한민국 입시에서 선행은 선택인가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체감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입시에서 선행이라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슨 사항이야? 필수사항이에요. 이거는. 필수사항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공정하다 그렇지 않다 옳다 그르다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생님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입학을 해야지 왜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수학을 수상, 수화, 수원, 수투를 몇 번씩 하고 오고 어떤 학생은 한 번도 안 하고 왔는데 그런 학생들이 같이 시험 봐서 등급을 매긴다는 게 같이 경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정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어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공정하지 않지. 반칙이지.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해야겠지? 왜냐하면 대학을 가고 싶다며요. 대학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등급이 필요하잖아. 대학을 가려면 등급이 필요한데 어떤 학생도 선행을 하고 와. 근데 나는 공정함을 외치면서 안 하고 가. 그러면 이제 게임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이 6가지 내신 과목에다 플러스 한두 과목이 학교마다 다른 게 있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학교는 이 6과목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학교도 많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놓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내신이라는 건 이런 거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 과목은 다 흐트러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과 학생들은 주로 뭐를 선택할까요? 수학이나 과학 쪽 선택을 많이 하겠죠. 문과 학생들은 뭐 영어나 아니면 사회 과목 쪽 선택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마구마구 달라져요. 마구마구. 선택 과목이 막 달라지는데 고1 내신에서 일단 뭔가 자신감을 딱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고2 내신부터는 점점 따기가 어려워져요. 내신 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1등급이 4%라 그랬지. 1학년 때는 200명이잖아. 200명에 4%니까 1등급이 몇 명? 8명. 되게 적은 것 같지만 8명 이나 되는 거야. 근데 그 학생이 고2가 됐다? 그래서 이제 화학을 선택을 했어. 화학원을 선택을 했어요. 화학원을 선택하는 학생이 200명인가요? 고2 때? 아니겠죠. 몇 명쯤 될까? 많은 학교가 70명, 80명. 적은 학교는 30명, 40명. 그럼 30명이 화학원을 선택을 했어. 그럼 1등은 몇 명이야? 빨리 계산해. 4%. 30명이 4% 몇 명이야? 1명. 어떤 과목 1등급이 1명이야. 1명. 그러니까 이게 1점대 내신을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학원에는 여러분들 선배 중에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고2, 고3에는 1점대 애들이 차고 넘쳐. 1점대 애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언니들, 오빠들, 형들, 누나들 그냥 대충대충 보지만 걔네들도 이 동네에서는 다 전설인 애들이야. 1점대라는 건 아무나 맞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유한이 웃어? 니네 형 띄엄띄엄 보지 말라고. 유한이 형은 1점대 초반이에요. 그냥 1점대도 아니고. 그런 학생들 많아요, 우리 학원에는. 근데 그런 아이들도 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중3 때 코 흘리고 아무 생각 없던 그런 친구들이었어.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 설명이 듣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려고 듣는 거 아니야. 동기부여도 하고. 그지? 가슴이 뛰잖아. 안 뛰어? 졸려?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1점대 내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형 요소는 이제 비교과입니다. 이 비교과라는 건 이게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딱 개념이 바로 안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 그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서류 아시죠? 그 학생부 상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 사진도 있고요.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어느 중학교 나왔다 이런 것도 있고요.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한 진로 이런 것도 있죠. 고1 때 진로가 뭐고 고2 때 진로가 뭐고 희망 진로가 그런 것도 있고 동아리를 뭘 들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독서록을 뭘 썼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성적 이외의 모든 것 그게 비교과야. 교과가 아닌 거니까. 이해가지? 그걸 비교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비교과 종류가 굉장히 많았죠. 비교과 종류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막 축소되고 있죠. 여러분들은 더 축소돼요. 그래갖고 비교과가 아무리 줄던 뭐 어떻게 바뀌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비교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세특입니다. 세특. 세특, 행특. 자, 세특이라는 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거예요. 세부 능력. 그럼 뭐에 관한 세부 능력일까? 각 교과목에 관한 세부 능력이죠. 그렇죠? 교과목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국어라는 교과목과 관련해서 어떤 특기사항이 있다. 이 아이가 수학이라는 교과목과 관련해서 어떤 특기사항이 있다. 이해가지? 그거를 선생님이 글로 써주는 거야. 기록으로. 근데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이 집에서 뭘 하는지 얘가 따로 뭘 준비해 왔는지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다 모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렇죠? 사회 선생님이 예를 들면 8반을 들어가. 8반을 들어가면은 100 몇십 명, 거의 2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명 한 명 학생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그 세부 능력과 특기사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돼요. 내가 이 과목과 관련해서 내가 이런 능력에 있어서 이런 특기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교과목 선생님한테 계속 어필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써줘.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써서 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글을 잘 써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잘 써야 돼. 글을 잘 써야 뭘 써서 낼 거 아니야. 한 문장 만드는데 20분씩 걸리고 그러면 안 돼. 자판을 앞에 놓고 뚜닥뚜닥 하면은 A4 반 페이지 정도는 금방금방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필력, 글을 쓰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고. 알겠지? 책 쓰고 책 읽고 글 쓰고.
여러분 이 클래스에 그런 거 하잖아요. 글을 계속 써야 돼요. 글 쓰는 게 아주 습관이 되게. 그래야 세특 잘 쓸 수가 있어. 이런 게 세특이에요. 세특이 과목마다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과목마다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특이라는 건 마지막에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 그래서 그건 일종의 추천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얘를 1년 동안 쭉 봤더니 얘가 이런 특성이 있는 아이더라. 그런데 행특도 그 대부분의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얘가 싸가지가 없고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친구 간에 인기가 없고 이렇게 쓰겠어요? 어떻게 써주겠어? 품행이 방정하고 예의가 바르고, 그렇죠? 교우 관계가 좋고 뭐 이렇게 써줄 거잖아요. 이제 그런 행특은 별로 의미가 없어. 다 이런 걸로 뭐라 그래? 미사여구라 그러지. 다 좋은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행특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대학의 어떤 학과에 추천하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써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수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도 이 아이는 특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중에 수학과 관련하여서 수학을 잘한다 이것도 안 돼. 수학과 관련해서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돼. 그거 역시 선생님이 다 써줄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돼. 알겠어? 그리고 비교과는 형식은 선생님이 써주는 건데 사실은 누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세특의 출발은 뭐죠? 세특의 출발은 수행평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행평가를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는 대부분 뭐냐면 이걸 언제까지 내느냐가 관건이. 짜증나지? 내일 수행평가가 2개인데 3개인데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냥 뭐 이렇게 장수 채우고 글자 수 채우는 그런 수행평가 갖고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 과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수행평가를 내야 돼. 그리고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고 교과서에 없는 걸 조사해 갖고 오라는 것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갖고 뭐랑 연결을 지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진로하고 연결을 짓는 거야. 진로하고. 알겠어? 진로하고. 그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하나의 주제를 떠올리게 되는 거고요. 그 주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 달이건 2달이건 한 학기든 1년이건 쭉 연구하는 걸 주제탐구라고 하고요. 그 주제탐구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탐구보고서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고등학교 가면 학교 내에서 이런 주제탐구 경연대회 이런 걸 막 해요. 주제탐구 발표대회도 하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거기서 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수행평가를 하다가 뭔가 힌트를 얻고 거기에서 어떤 주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그러한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탐구해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있는 세특에 다 기록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과를 간다고 국어 영어는 대충 하고 그런 게 아니야. 국어 세특에도 얼마든지 이과적인 거 드러낼 수 있고요. 영어 세특에도 여러분들의 이과적인 진로가 다 드러날 수 있어요.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문과도 1학년 때는 통합과학 세특에도 여러분들이 문과 학생으로서의 진로가 다 드러날 수 있고요. 응? 뭔 말인지 알겠지?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거야.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고 싶어하는 직업, 여러분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이게 맥이 통하면 훨씬 더 가점을 받는 거죠. 알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동네 아이들이 이게 약해. 비교과 아주 약해요. 근데 우리 학원에 컨설팅 팀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는 건 김영 선생님이죠? 김영 선생님이 이런 고비를 계속 얘기하는. 선생님, 저 이거 세특을 뭐랄까요? 대신해 줄 수는 없어. 선생님 대신해 주면 안 되잖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막혀 있는 거를 우리가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뚫어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경험도 많이 있고. 그렇죠? 우리 학원에 서울대를 간 아이가 55명이에요. 55명의 세특이 이 학원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적어도 서울대 연고대 간 아이들을 합치면 200명이 넘을 텐데 그 아이들의 학생부가 여기서 검토가 됐었다는 얘기잖아. 그 경험치가 다 있잖아, 이 학원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는 없어도 개인정보니까. 그럼 말을 해줄 수 있잖아.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알겠지?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 오면 선생님이 가서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안 오는 학생은 버리는 거야. 오는 학생을 도와주는 거지. 이해가? 오는 학생들도 많은데 안 하겠다는 애들 뭐하러 붙잡고 있어. 그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잖아. 중3 학생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 안 할 거면 빨리 나가라고. 공부 안 할 거면 자리 채우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나가라고. 여기는 처음에 얘기한 대로 뭐 하는 곳이에요? 대입시하는 곳이잖아요.
그 대학 입시 뜻이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빨리빨리 나가야지. 그지? 그 여러분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네에서 만나서 좋은 그 아저씨로 선생님 여러 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원이잖아. 그지? 대학 입시를 하는 학원이니까. 자, 세특은 그래서 비교과 핵심이고, 세특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 세특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의 면접 문제가 또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독서력도 다 세특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고 이런 것도. 전공과 관련된 책들, 그 과목과 관련된 책들도 지금부터 막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내년에 여러분들 학생부에 다 세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학생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됐죠? 뭔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형 요소는 이제 수능입니다. 자, 수능이라는 거의 의미는, 아까 정시는 수능 100%라 그랬지? 그렇지? 그럼 수시에서는 수능의 의미가 없나? 아니죠. 수시에서의 수능의 의미. 자, 수시 전형, 우리가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수시에서의 수능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 자, 수시라는 전형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자, 1단계가 뭐냐 하면 그게 서류예요. 서류라는 건 뭐냐면 내신 플러스 비교과인 거고, 2단계가 뭐냐 하면 면접이에요. 아니면 구술.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이건 딱 이 공식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자, 대학의 마음은 뭐냐 하면,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정말 대학에서 뽑고 싶은 방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학생을 만나보고 뽑고 싶어 해. 당연히 그러겠지. 아니, 왜 글만 보고 학생을 뽑을 수 있어? 다 좋은 애지. 전부 다 풍행이 방정하고 예의가 바르고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업에 열정이 있고 다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서류만 갖고 뽑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학생을 우리 대학에서 뽑을 때 대학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직접 만나서 걔랑 얘기를 나눠보고 뽑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런데 연대에서 만약에, 연대라는 대학에서 면접만 갖고 학생을 만나는 것, 면접만 갖고 학생을 선발하겠다. 그러면 여기 연대 원서 안 낼 학생이 있어요? 다 내겠지. 그러면 연대 교수님이 명수가 제한인데 전국에 오는 수십만 명의 학생을 다 면접을 볼 수가 없지. 물리적으로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면접을 볼 애를 이걸로 고르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서류라는 건, 서류가 필요한, 내신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세특을 포함한 비교과가 필요한 이유는, 그게 필요한 이유는 교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야. 교수님 앞에 서서 그분과 대화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3년 동안 이걸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서류를 꾸미는 거예요. 내신도 따고. 알겠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럼 1단계가 중요해, 2단계가 중요해? 합격을 하려면 이걸 붙어야 되고, 이 시험을 보려면 이게 필요하니까 두 개 다 중요하지. 그렇지? 이게 이제 쌍끌인 거지. 그죠? 앞바퀴와 뒷바퀴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대학도 보니까 내신이 좋아. 그런데 내신이라는 거는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 그렇죠? 어떤 학교는 내신대가 정말 쉬울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웬만한 지방 가면 다 전교권 학생이에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라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학력 격차가 큰 나라 없잖아요. 정말 크거든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신과 서류만 보고 애만 만나는 것만 보고 이 학생을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대학은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두느냐?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거야.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이런 거예요. 두 개 영역, 합, 등급합, 뭐 4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그 서류로 1단계를 보고 2단계에서 면접 봐서 뽑을 건데, 여기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수능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야. 이해가지? 수능도 최소한 수능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자, 수능의 영역이 4개잖아요.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잖아요. 그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의 등급합이 합쳐서 4 이내는 돼야 돼. 그래야 우리 대학에서 너를 뽑을 거야. 이게 최저학력 기준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이 몇 개의 등급합이 몇 이냐는 다 다르죠. 그렇죠? 제일 빡빡한 거는 뭐 4개 등급합 5 이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등급합이 5 이내여야 돼. 의대로 가면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1, 2 이내여야지 뽑힐 수 있다. 수시에서도. 알겠죠? 이게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수시에서 수능이 가지는 의미고요. 그렇죠? 의미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시 지원의 하한선이에요. 자, 이거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원서를 쓸 거야. 근데 자, 대학들이 다 있다.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뭐 중대, 경희대, 뭐 외대, 시립대 이렇게 대학이 있어. 이렇게 쭉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계속 볼 거잖아. 그렇지?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뭐 9월 모의고사 이렇게 볼 거거든. 모의고사를 쭉 봤는데 얘가 모의고사를 보니까 아무리 못 가도 중앙대학교를 수능으로, 즉 정시로도 갈 수 있겠네라고 판단이 든다면 수시 원서에서 중앙대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왜? 떨어지면 수능으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아이의 수시 원서를 어떻게 쓰는 거야? 이 위로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시 원서를 어디서부터 쓸 거냐를 정하는 기준이 뭐야? 여러분들의 정시 합격 가능성이지. 정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위로만 대학을 쓰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수능은 수시 지원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인 거지. 알겠죠? 그게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연대 갔어요. 국어 4등급, 수학 1등급, 이건 뭐야? 영어 5등급, 과학 1등급. 이런 애도 있다니까. 이게 수시의 매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를 수학과학 갖고 맞추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딴 걸 잘하니까. 앞에 게 아까 있던 수시에서 필요한 다른 전형도 다 잘하니까. 이런 경우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입시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들이 고3이 딱 됐을 때 아니면 고2 정도가 딱 됐을 때 내가 최저학력,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4개를 다 잘하면 제일 좋지. 4개를 다 잘하면 제일 좋은데 아무리 못해도 2개는 내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게 있어야 돼. 내 카드가. 알겠지? 제일 만만한 게 영어야.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는 사실 학년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학원에서 영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은 고1이에요. 고2하고 고3 애들한테 좀 창피한 얘기인데 워낙 잘해. 그러니까 고1 아이가 이미 고3 모의고사 1등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3이 되기 전에 수학이 됐던 과학이 됐던 국어가 됐던 영어가 됐던 내가 최소한 2개는 반드시 2등급 이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 거를 내 그 비장의 무기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최저학력 기준이 안 흔들려야 수시 원서를 쓸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고3이 됐는데 내신도 불안해. 면접 준비도 해야 돼. 그런데 수능도 최저학력 기준이 달성될까 말까 불안해. 그럼 다 못해. 응? 여러분 우리 프리우스하고 천월 갔다 온 학생들은 지원 모의고사 본 적 있죠? 여러분 지원 모의고사 보면 어떤 학생 1등급도 받고 2등급도 받고 그러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만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수업이 이제 EUS잖아요. 고등학교 수업이. EUS 수업 1년 정도 들으면 지원은 거의 1등급이 나와요. 그럼 고3 올라가기 전에 과탐 한 과목 1등급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거야. 이미. 알겠지? 그런 것처럼 영어도 아니면 국어도 내가 딱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내 등급을 내가 1이나 2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최소한 2과목은 만들어 놓고 3학년 올라가야 수시 원서를 쓸 때 쫄리질 않아. 이해가죠? 뭔 얘기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차지하는 수능협이라는 건 이거다. 정시에서 수능은 100%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고사입니다. 미안,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자, 탐구 과목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탐구가 2개 선택이죠. 근데 문과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선택해도 돼요. 아직 안 배워봤으니까. 근데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은 이게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토, 화토, 생토, 지토가 있죠. 근데 지금의 이제 이 8개에서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2과목을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2과목을 선택해야 돼. 하나를. 그런데 지원, 지투 이렇게는 안 돼. 섞어야 돼. 뭐 생원, 지투, 물원, 화투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이제 그게 아니라면 원과목 2개를 대부분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텐데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중에서 내가 어떤 거 2과목으로 수능에서 선택할 건가? 이것도 미리 정해야 돼. 가능하면. 왜냐하면 4개를 다 잘하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중에 4과목 중에서 내신으로 3과목을 해요. 내신으로 3과목을 하니까 내신에서 어떤 과목을 뺄 건가를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물원, 화원, 생원을 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빼는 거고 화원, 생원, 지원하겠다면 물원 빼는 거고 그렇죠? 물생지를 하겠다 그러면 화학을 빼는 거고 이렇게 내신 3과목을 뭘 할 건가를 미리 정해놓고 그 중에 2과목은 수능을 뭘 선택한 거를 또 정해놓고 그래서 어떤 거는 내신 정도 깊이까지 어떤 거는 수능 깊이까지 공부하는 게 달라야겠죠.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런 것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상담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고사입니다. 이 대학별 고사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에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 궁극적으로 이걸 갖고 학생들을 뽑기를 원하는 게 대학별 고사죠. 왜 그러냐 하면 자 생각해봐. 내신 문제 누가 내? 내신 문제 누가 출제해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죠. 그죠? 자 수능 문제 누가 출제해요?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출제하죠. 대학별 고사는 누가 출제해요? 대학 교수님이 출제하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올 학생들을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각 학교마다 다 수준이 애들이 다른데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각 교과 선생님이 출제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인 내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출제했으니까 신뢰할 만한 시험이긴 한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시험지 갖고 보죠. 그렇죠? 그런 수능을 신뢰하겠어요? 아니면 그 대학에 지원한 애들한테만 보게 될 목적으로 볼 목적으로 그 대학 교수님이 직접 출제한 이 대학별 고사를 더 신뢰하겠어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 이걸 훨씬 더 신뢰하는 거죠. 대학별 고사를 잘 봐야 붙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대학별 고사의 이름은 자 면접이라는 시험이 있고요. 구술이라는 시험이 있고 논술이라는 시험도 있어요. 논술은 뭔지 금방 와닿죠. 이게 써서 내는 거죠. 써서 내는 거. 이과는 논술의 이름이 수리논술, 과학논술이에요. 역시 수학과학 갖고 보는 거고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문과는 이제 인문도에서 글을 쓰는 거죠. 요약하고 정리하고 비판하고 본인의 의견을 써서 내는 그런 형태의 논술. 면접이랑 구술은 어떻게 다른 거냐면 그냥 물어보면 면접이고요. 시험지를 주고 물어보면 구술이에요. 알겠지? 뭔 얘기인지. 말로 설명해. 구술은 이과는 칠판에다 풀어요. 여러분 천월 갔다 온 학생들이 마지막에 면접 볼 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설명했지. 기억나? 그런 형태의 시험을 이제 구술이라고 그래요. 그런 형태의 시험. 알겠죠? 시험 문제가 있는 면접은 그냥 물어보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일 문제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뭐 학교에서 중간고사 준비하고 수행평가하고 뭐 세특 신경 쓰고 뭐 이거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맞아. 마지막에 내가 대학별 고사를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은 까맣게 저 뒤로 사라지죠.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마지막에 맞아 면접 준비해야 돼. 이런 데니까 이거는 3년 내내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은 선생님은 이런 거를 그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대학별 고사를 보게 될 건가를 지금부터 계속 쳐다보죠. 그리고 그런 걸 여러분 시키는 거죠.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뭐 얘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나 얘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부모님이랑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게 이런 얘기를 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은 좀 건방지게 좀 가끔은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머님 좀 가만 계세요. 마지막에 대학 붙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 잘 되라 그러는 거야. 근데 가끔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다 설명해 달라 그러거든.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설명했던 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근데 그러는 부모님들도 설명이 잘 안 오셔. 다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입시를 이해해야 돼. 부모님이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이 중3 6월이에요. 중3 6월이고요. 이제 내년 2022년 이제 2월 말까지. 자, 6, 7, 8, 9, 10, 11, 12, 1, 2 몇 개월이 있어요? 9개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선생님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내신을 챙기자고 여러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대학 입시를 준비시키자고 여러분들을 받은 거지.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3 시험도 잘 봐야죠. 여러분 알아서 잘 보세요.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그렇다고 또 너무 뭐 무슨 전교에서 몇 대랬네 이런 것도 일일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알겠죠? 선생님 이런 말 왜 하는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영어라는 과목을 예를 들어놓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을 100점 맞으려면 방법은 쉽죠. 뭐 그런 기출문제 사이트 같은 데서 문제를 갖다가 1000개, 2000개 뽑아갖고 계속 풀면 되잖아요. 기계적으로. 본문 암기하고. 맞지? 그런데 그런 게 하는 게 그런 그 객관식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 대입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그 시간에 우리 어제 수업한 것처럼 어려운 지문을 갖고 이런 무슨 리딩 스킬을 고민하고 수능 독해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 입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자명하잖아요. 그런 단순한 짓을 해서 뭐해 지금.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거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알겠죠? 선생님의 직업은 대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3 6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해야 될 일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우리는 막 걷어들여야 돼요. 지금 준비한 걸 고등학교 들어가서 얻어야 되는 거야. 그게 중간고사 성적이든 기말고사 성적이든 아니면 비교과 성과든 대회 뭐 수상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걷어오면 뭔가를 얻어갖고 학교에서 막 얻어갖고 오면 그걸 선생님이 하는 일은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이쁘게. 그래갖고 대학에 제출하게 도와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내년 3월부터 여러분들이 관악동작에서 깃발을 꽂고 전부 다 1점대 내신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전형의 가지수가 마구마구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야. 동의해? 동의해서 끄떡끄떡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끄떡끄떡 안 해요? 그런 거죠. 지금 준비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국어는 자,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모의고사 문제를 봤겠지만 중학교 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에서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수능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 모의고사에 어떤 시가 나오고 어떤 소설이 나올지를 알고 푸나요? 전혀 모르죠. 완전 낯선 지문입니다. 그렇죠? 완전 낯선 지문이고요. 그렇죠? 그 낯선 지문이 자, 문학에서는 현대시가 나오죠. 현대 소설이 나오죠. 고전 운문 나오죠. 고전 산문 나오죠. 가끔 수필도 나오죠. 극문학도 나오죠. 다양한 형태의 장르 문학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서 파트를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봤겠지만 독서 파트도 뭐 언어 관련 지문도 나오고 역사나 철학 관련 지문도 나오지. 정치나 경제 관련 지문도 나오죠. 과학 관련 지문, 기술 관련 지문, 예술 관련 지문 이런 지문들이 막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가 보름 남았는데 지금부터 보름 동안 그 수능 모의고사 독서 영역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래서 그 점수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절대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지문이 너무 길죠. 그렇죠?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읽기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 국어라는 과목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국어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책 읽으라고, 책 읽으라고. 글밥 많은 그런 텍스트를 접할 때 그 문장이 굉장히 길고 여러분들이 생소한 그런 어휘들이 마구마구 등장하는 글을 읽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돼. 뭐 내가 읽을 수 있지. 읽기 능력.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난번 설명했대. 기억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한자로 뭐라 그랬지? 문해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를 키워야 된다. 지금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어저께 선생님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으라고? 최소 한 권씩은 읽어 나가라. 응? 읽어. 한 권씩 탁탁탁탁. 그게 여기 수학 선생님도 계시지만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해. 아마 찬성 안 하실 거야. 동의 안 하실 건데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해. 알겠어? 더 중요해.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글을 읽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장르 문학, 문학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이클이 현대시 하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르치는데도 2달, 3달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커리가 그렇게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현대시 뭐 2.5개월, 현대소설 뭐 2개월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문학이 한 사이클이 돌면 1년이 다 끝나. 그럼 1년이 끝나면 또 C가 낯설잖아. 이미 다 까먹었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과제를 내주. 그게 점적천석이죠. 그죠? 이게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공부하죠? 수학 공부해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영어 공부 좀 해주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뭐 한다 그랬어? 핸드폰 한다 그랬지. 어저께 얘기했잖아. 그렇지? 국어 공부는 안 하지. 솔직히.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학생들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상담하잖아. 선생님 저 국어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그럼 야, 너 국어 공부 하냐? 아니요.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오지. 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나와? 수학은 맨날 풀죠. 숙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국어와 관련된 고민들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만든 프로그램이 점적천석이에요. 이게 점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은 이게 말 그대로 점이야. 적은 물방울 적자예요. 이 천은 뚫을 천자고 석은 돌석자야. 점점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루에 20분 내지 30분 정도를 매일매일 국어 문제를 계속 다뤄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국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점적천석을 꾸준히. 경험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를 점적천석을 꾸준히 하면 국어 수능 모의고사가 한 등급 정도 오르더라고. 한 등급 정도. 1년 하면 한 등급 오르더라고. 그렇게 안 올라. 국어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야. 이유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안 한다니까? 공부해! 그럼 수학 공부하고, 숙제해! 그럼 수학 숙제하고, 시간 남으면 영어하고, 단어 외우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국어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안 남지. 그리고 남으면 피곤하지. 그치? 그럼 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지. 전화기를 꺼내야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영어는 방향성이 이제 2가지인데, 이것도 참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좀 문제긴 한데요. 사실,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가 되면, 우리 학원에서 이제 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쫓아온 아이들은 수능 모의고사 등급은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는 이 수능 모의고사보다 더 어려운 게 내신이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도 이제 모의고사 푸는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지만 수능 모의고사는 되게 유형화돼 있잖아. 그리고 그 한 줄 한 줄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100% 알지 못하더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내신은 그런 게 아니죠. 내신은 굉장히 디테일한 문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커스를 사실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올해 한 11월 달부터는 이 내년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만나게 될 그런 지저분하고 디테일한 문법들. 지저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문법들. 그런 것들을 안 틀릴 수 있는 그런 공부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맞죠. 근데 수능은 이거는 이제 아까 국어의 점적천석이랑 비슷한 거죠. 꾸준히 하면 단어 꾸준히 외우고 뭐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유형별로 어떻게 이제 접근하는가를 꾸준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수능 모의고사 등급은 나와요.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안 나와도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요번에 이제 고3 아이들 보면 6월 모의고사 좀 어려워서 1등급이 절대평가잖아요. 90점 이상이면 되는데 한 6% 7% 나올 것 같다는 게 예상인데 보통 10% 가까이 나오거든. 선생님 제가 10% 여러분들은 전국 수험생을 놓고 보면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1등급을 맞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하는 대로 꾸준히 하면 될 거. 오히려 문제는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건 여기다. 수능 1등급 받는 것보다 내신 1등급 받는 게 더 어려워. 실제로 그래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영어는 접근해 나가자. 이런 거고요. 수학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행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수학이 제일 문제가 이것도 이제 미안한 얘기인데 선생님은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에 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 뭐 지나치게 문제풀이 중심이야. 수학이라는 과목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죠? 근데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 문과 출신이지만 고등학교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이거든. 지금도 수학 굉장히 좋아요. 수학 문제가 풀리면 그 카타르시스 알지? 이런 맛이었구나.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쫙쫙 풀리는 그런 느낌. 못 받니? 서현이 짜증나나 보다. 못 받아? 그런 느낌? 그 수학이라는 과목은 정말 이 아름다운 학문인데, 정말 이 수학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무궁무진한데, 우리나라 수학은 곱셈공식 인수분해하다가 50%가 포기를 하는, 그렇죠? 너무 짜증나갖고.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접해갖고는 절대 우리나라 입시제도하에서 우리나라 같은 수학에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행을 해야 되는데, 또 선행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학생도 그런 경우 있을걸요. 학원에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학원 그 들어올 때 입학고사라는 걸 보잖아요. 반배치고사라는 걸 보면 어디까지 했니? 그럼 수상 다 했고, 수상은 2번 했고요. 뭐 수완을 1번 했고, 수원도 1번 봤대. 입학고사를 딱 봐. 그럼 수상 30점, 수화 10점, 수원은 보기는 봤으나 기억이 나지 않음. 뭐 이런 상태. 그 의미 없는 선행이야. 그렇지?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이런 일이 왜 생길까를 고민해 보면 똑같아. 선생님도 학원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고등부를 하는 데잖아요. 우리 고등부 학원이고, 그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수학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왜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런 거를 하는 일이, 그런 걸 결정하는 일이 선생님의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엄마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학생한테 얘를 뭐 수원까지 해달라, 수특까지 해달라 그러면 빠지세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결정한다고. 근데 이 중학교 학원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묘한 경쟁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아는 친구가 쟤는 수학까지 다 했대. 근데 우리 아들은 수상도 안 했어. 그럼 불안하거든.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막 진도를 나가주는 거야. 수상도 하고 수화도 하고 수원도 하고 수도 막 나가주는 거야. 근데 의미 없지. 왜? 6개월 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선행 의미가 없는 거야. 웃는 애들 봐. 다 유경험자들은 니네들. 그러니까 선행이 필요한 건 맞다. 그러나 그 선행이 무의미한, 그렇게 진도만 빼기 위한,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선행은 의미가 없다. 동의하죠? 그렇죠? 수학을 배웠으면, 그렇죠? 수학을 배웠으면 풀 수 있어야죠. 배웠다라는 건 풀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건은 뭐야? 깊이 있는 선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딱 한 가지의 단어는 뭐가 관건이야? 문제수죠. 그죠? 문제수죠. 자, 산술적으로 정말 여러분들 시간이 많거든요, 지금. 시간 없니? 요새 남는 게 시간이잖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 하루에 50문제 풀 수 있어요. 하루에 50문제. 자, 지금은 우리가 6월부터 2월까지 9개월이라 그랬지? 그렇지? 근데 9개월 중에 3개월은 방학이죠. 그죠? 3개월은 100문제씩 풀 수 있어요. 3개월은. 자, 한 달 30일 잡고 3개월 잡을게요. 한 달 30일 잡고 나머지 6개월 잡을게요. 학교 다니는 6개월 동안은 한 달 30일 동안 하루에 50문제씩 풀 수 있습니다. 곱해봐. 3, 5, 15, 1500문제지? 곱하면 9000문제고요. 요거는 100문제니까 30일이면 3000문제죠. 곱하면 9000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년 3월에 입학하기 전에 2월 달까지, 자, 학교 다닐 때는 하루에 50문제 풀고, 학교 안 가는 방학에는 하루 평균 100문제를 풀면 18,000문제를 풀고 고등학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우리나라의 연산 중심의 수학에서 18,000문제를 풀고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내가 안 풀어온 문제 다 외워져요, 나중에는. 이거. 여러분, 수학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때 보면 좀 그런 경우 많이 하죠. 선생님 딱 보면, 이거?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수학 선생님 수학을 잘하겠죠. 근데 꼭 그 선생님들이 수학을 깊이 연구하고 수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문제만 딱 보고 아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들은 이미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다 봤다는 얘기잖아. 거의 문제가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수학은 뭐 사고력이 중요하다, 다 아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하면 사고력이 커질까요? 수학적 사고력이.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커져? 많이 풀면. 그거밖에 답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연습장 검사를 열심히 받으면서 18,000문제를 풀고 고등학교를 가시면 수학은 두렵지 않다. 수학은 적이 아닙니다. 수학은 내 친구예요. 수학은 나를 보호해주는 가디언이야. 수학이 나를 지킬 거야. 예로부터 단군 이래로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은 수학 1등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는 뭘 제일 잘하는 애야?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애. 수학은 과목의 황제죠. 그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데 수학 내신 대비를 거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쓰는데 여러분 공부 시간에 거의 절반은 어디다 써요? 수학에 쓰죠. 사실 절반 이상을 쓰지. 그지?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수학 공부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 1등은 나머지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다른 애들보다 2배 확보하고 있는 그런 아이인 거야. 그러니까 수학 1등이 전교 1등이야. 그래서 수학을 이만큼 하고 들어가면 수학은 여러분들 내신할 때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된다니까. 알겠지? 뭔 얘기인지. 해봐. 안 어려워. 이거 다 내가 해본 거야. 선생님 하루에 100문제 풀기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연습장 막 반 접어서 풀으라 그러고 막 그러죠. 넘버링하고. 그거 다 내가 해본 거예요. 선생님 고등학교 이렇게 공부했거든. 하루에 100문제 풀어봐. 진짜 딱 3달만 하면 무서운 게 없다니까. 9,000문제면 무적이야. 왜 못 풀어? 풀 수 있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하기 전에 연습장을 피고 접고, 니네 접잖아 연습장. 접고 오늘 며칠이야? 6월 5일? 6월 5일 1번 딱 쓰고 세수하러 가서 세수하고 와서 엄마 밥 차릴 동안 한 문제 풀고 2문제 풀고, 학교에서 1교시 끝나고 10분, 2교시 끝나고 10분, 3교시 끝나고 10분 있지. 그 30분 동안 8문제 정도 풀 수 있어요. 8문제, 9문제.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 7, 8문제 풀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만 20문제, 30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50문제를 왜 못 풀어? 시간 없다는 건 다 니네들 말로 개뻥이야. 내가 다 해봤는데 학교에서 최소한 20개에서 그 30개 정도의 문제 풀 수 있다니까. 버리는 시간만 활용해도. 해봐. 실험해봐. 하루에 50개 풀 수 있고, 아까 점적천석의 원리처럼 쌓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지? 수학 그렇게 공부하는, 그렇게. 관건은 문제수다. 미안하다. 이런 수학을 가르치는 나라에서 공부하게 해서 미안하다.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인데, 통합과학은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통합과학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부터 할 필요.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선발할 때는 통합과학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학이라는 교과목을 놓고 승부를 벌였을 때는 결국 물화생지예요. 통합과학은 올해 11월부터 합니다. 11월부터 2월 말까지 해요. 그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통합과학의 어려운 내용을 다 배워놓고 입학할 거고요. 시험 때마다 또 하면 돼요. 우리 학원에서 국영수 과학 중에서 등급이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이 과학이에요. 우리 학원 과학과 선생님들 워낙 잘하시는 것도 있고 아주 꼼꼼하게 준비 잘해서 고등학교 입학시키면 되는 거니까 통합과학은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고, 단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통합과학에 나오는 주제들하고 이렇게 매칭이 쫙 되거든요. 그럼 아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도 그 내신 말고 세특이 있다 그랬지. 세특을 뭘 수학이든 과학이든 쓰려면 뭘 알아야 쓸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도 과학 공부를 미리 해놓는 게 좋아. 이과는 자연계를, 여기 이제 이과하는 학생들이 문과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자연계는 주요 과목이 뭐예요? 자연계의 주요 과목은 수학과학이야. 알겠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주요 과목이 국영수라는 생각이 있죠. 그지? 이런 교육돼 있는 정형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형화돼 있어. 주요 과목은 국영수. 자, 이과하는 학생들은 주요 과목이 뭐라고? 수학과. 내신도, 비교과도, 수능도, 대학별고사도 사실은 이과 학생들 수학과학에서 다 결판이 나기 때문에 수학만큼 과학이 중요하고요. 수학과 과학의 비중은 1대1이다. 이런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인데, 아까 얘기했죠. 독서는 그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 대학 갈 때 사실 밑받침이 돼주는 아까 문해력을 기르는 데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진로와 관련된 독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요. 아까 세특에도 독서가 들어간다 그랬지. 비교과도 각 교과목별로 독서가 다 들어가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면접이라는 시험은 논술이라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서 내는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논술은 시험 문제가 있고 교수님이 없잖아 앞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답만 써내면 되는 거지. 근데 면접은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봤어요? 답변을 해. 답변을 하면 또 추가 질문을 해. 또 대답을 하면 또 추가 질문을 해.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학과에서 필요한 그런 학문적인 깊이가 계속 드러나겠죠. 계속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배경 지식이야. 그냥 교과서상에 나오는, 그러니까 나중에 입시 끝나잖아? 그럼 대학들이 다 뭐라고 발표하는 줄 알아? 면접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를 갖고 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다 그래. 그걸 갖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선행학습 그 영향평가 보고서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벗어나는 그런 과정의 문제를 대학교에서 출제했는지 안 했는지 심사를 해요.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대학에서 낸 문제가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거를 범위를 넘어가서 대학과정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 그럼 그 대학한테 저기를 줘요. 페널티를 줘요. 예를 들면 그 정부의 지원금을 갖다가 삭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내면 뭐해. 답변을 넘어서게 하는데. 대학교 과정을 넘어서서.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물리 문제가 나왔어요. 면접 문제에서. 물리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물리 문제가 물리 1에서 출제가 됐어. 근데 이제 물리 1이 있고 물리 2가 있고요. 근데 대학에서 이제 배우는 물리는 일반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자, 물리 1에도 있고 물리 2에도 있고 일반 물리학에도 있는 개념을 물어봤을 때 어떤 학생은 요 정도 수준까지 대답을 하고 어떤 학생은 여기까지 대답을 하고 어떤 학생은 여기까지 대답을 하면 이건 시험이잖아. 누굴 뽑아야 돼? 이런 학생을 뽑아야죠.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리즘이라는 거에 들어봤죠. 글로벌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세계적이다라는 뜻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디 가서 살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어디 나라 가서 살지도 모르잖아, 사실은. 그렇지? 자, 이 글로벌한 환경에서 민족주의라는 건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게 면접 문제거든요. 문제 자체는 이해하겠어요? 세상이 글로벌해진단 말이야. 그지?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 결혼이 일반화되지 않았지. 그지? 나중에 시연이 장가갈 때 네가 저 동남아 여자를 딱 데려와갖고 부모님한테 나 이 여자랑 결혼할게요. 딱 그럼 너희 부모님 뭐라 할 것 같아? 그래 이럴 것 같아? 얘가 왜 이러지?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다민족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세계 경제가 통합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한 나라 걸리면 그 나라만 죽어요?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나잖아. 이런 글로벌해지는 그런 세계에 민족주의라는 건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게 문제란 말이야. 그럼 민족주의라는 말이 교과서에 나와 안 나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겠지. 그럼 그 교과서 상에서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고, 자, 민족주의가 언제 생긴 거야?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영어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배웠죠? 안 배웠어? 사회 안에 있잖아. 사회 안에 있지. 로마 안 배웠어요? 로마? 안 배웠어?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사회가 있고 중학교 2학년 사회가 있고 중3 사회가 있잖아요. 중2 사회에 역사 관련 내용 안 나와? 안 나와? 어떤 학생은 나오고 어떤 학생은 안 나와요? 이게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그런 과정에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이거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민족주의의 기원, 민족주의의 발생,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20세기, 21세기의 민족주의가 의미하는 것,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에서 민족주의가 의미하는 것,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있고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죠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 거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이 훨씬 더 깊이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배경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런 배경지식은 절대
여러분들 교과서상의 교과서상의 어떤 객관식 문제 풀이를 위한 수행평가를 위한 공부만 갖고는 준비가 안 돼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특히 문과 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시사하고 관련 짓고 배경 지식이 충분한 아이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수학과학 공부도 깊이 있게. 그러나 요새는 또 이과의 면접 문제도 꼭 수학과학만 잘하는 걸 평가하지 않아. 이 아이가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교양 있는 그러한 지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소양을 반드시 평가해요. 대학에서. 문제만 잘 푸는 아이들이 이런 학생부를 보는 그 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에서 합격할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대학 가기 참 어렵죠. 자, 어려우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니까. 책 열심히 읽으시고, 독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다. 자, 이런 얘기고요. 모든 입시의 핵심은 독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입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면 또 책을 충분히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미 우리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우리 학원을 이제 잘 이용하는 그런 방법. 자, 우리가 이제 진명학원이 표방하는 바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토탈 케어죠. 토탈 케어를 한다는 것은 원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쓸 거라는 전제 하에 지금부터 원서 쓸 때까지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케어하는 거죠. 그렇죠? 선택 과목을 뭘 할 것인가, 고등학교를 어디 선택할 것인가,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능 선택은 뭘 할 것인가, 최저학력 기준은 뭐 갖고 맞출 것인가, 어떤 학과를 원서를 낼 것인가, 그 학과에서 물어볼 면접이나 구술 문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생활하고 관련해서 이걸 토탈 케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온다고 다 받지 않죠. 본인이 선택해서 이런 케어를 받겠다,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공부에 올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면 그 학생들이랑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출발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개념이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 선생님들 수업 아주 중요하죠. 좋은 선생님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죠. 자, 입시는 각 과목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내신이나 수능이나 아니면 대학별로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입시에 필요한 전형 요소들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케어해주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컨설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컨설팅을 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원에 선생님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김영 선생님이나 8층에 있는 한정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선생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먼저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아. 이해가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나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니드가 그 순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찾아가는 거야. 알겠지? 그때마다. 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잘 써먹어라. 이건 우리의 강점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로드맵이라는 건데, 이 로드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 9월달까지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각 시기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걸 짜는 거야. 응? 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수학 갖고 얘기해. 수상, 수하, 수원, 수투, 기하, 확통, 미적. 이제 풀로 배우면 이걸 다 배우겠죠? 풀로 배우면. 그러면 이제 이과를 갈 학생인데 이 7개의 이제 교과서가 있겠죠? 그러면 수학상을 몇 회독을 수학하를 몇 회독을 하고 언제까지 시기별로 이해가지? 어떤 수준으로 풀고 언제까지 무슨 진도를 하고 이런 걸 계획을 세우는 걸 수학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방향성이 다르겠지. 예를 들면 문과 학생이에요. 어떤 문과 학생은 수학 공부의 목표가 수능을 잘 보는 거야. 그런데 얘가 수능을 볼 과목은 수원하고 수투하고 확통이야. 문과 학생들 대부분 이렇게 선택하니까. 그럼 이 학생의 최종 목적지는 수원, 수투, 확통을 봐갖고 1등급을 받는 거야. 근데 어떤 이과 학생은 자, 수원을, 수투를 그 다음에 이제 미적을 선택해서 수능을 볼 거고요. 얘는 수학 갖고 면접을 볼 수도 있어. 아니면 얘는 수학 갖고 논술을 볼 수도 있어. 그러면 똑같은 과목인데 공부해야 되는 폭과 깊이가 다르죠. 그렇죠? 그럼 얘는 빨리 가야겠지. 아까 얘기한 문과는 좀 천천히 가도 되겠지. 이게 학생들마다 로드맵이 다 다른 거야. 여러분들이 듣는 반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진도가 다 다른 거야. 이해가? 이런 걸 과목별로 다 짜는 거야. 그래서 그 시기마다 어떤 강좌를 들어라 라고 말해주는 거야. 알겠지? 이런 로드맵을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로드맵을 본인 설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선생님 대부분 다 짜주겠지만 알겠지? 이런 로드맵을 과목별로 나는 국어는 어떻게, 나는 문학은 어떻게, 독서는 어떻게 그 로드맵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입시를 주체적으로 하려면. 알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학원이 우리 학원이거든요. 다른 데랑 좀 차이점이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종일반, 별무반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이해하고 있겠지만 종일반 설명회를 얼마 전에 하면서 선생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선생님이 전국 1등도 안 믿는다고. 알아서 공부해 줄 거라고 믿지 않는다. 종일반, 별무반은 너무 힘들면 얘기를 하세요. 야, 중간에 하루씩 쉬고 뭐 선생님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쉬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아예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니까 난 이렇게는 못 살아 하고 만세 들고 만세 부르면서 나가거나 이러지 마세요. 공부는 선생님도 공부를 많이 해봤잖아. 공부는 여러분들이 붉은 띠 이렇게 질끈 동여매고 투쟁하듯이 일주일, 열흘, 한 달 열심히 한다고 대입에서 큰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부는 정말 슬로우 앤 스테디예요. 꾸준히 하는 것만이 방법이에요. 근데 혼자서 꾸준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공부해주는 누가 필요해요? 또래 집단, 동료 집단이 필요한 거죠. 나는 공부하기 힘든데 누군가 옆에서 참고 공부하고 있으면 걔 보면서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한 양을 공부할 수 있게끔 뭔가 구조가 여러분들 잡아주잖아. 그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양적인 관리죠. 공부 양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 종일반, 별무반.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마시고 여기서 힘들면 잠깐 쉬는 건 괜찮은데 아예 만세 들고 나간다는 건 여러분 입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포기하는 거다. 공부는 무조건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해요. 선생님도 뭐 똑똑하고 이래서 공부 잘했던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공부를 많이 한 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똑똑한 거는 약간의 도움이 될 뿐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들도록 담보해주는 그런 장치는 아니에요. 공부는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열심히 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지? 최고의 학원은 어떤 학원이에요? 그런 학생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학생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학원인 거지. 맞죠?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만 좋아하는 그런 학원이 아니고 열심히 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대화가 통하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 참을 줄 아는, 버릴 줄 아는 학생.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 나갈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이 멋있는 학생이죠.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한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잘 데코레이션해서 실패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학원이 하는 일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설명 잘 들었어요? 열심히 하자는 면서 박수 한번 치고 끝냅시다. 고생들 했어요. 이제 여름방학 때 만나. 내려가세요.